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렇게 쉬운 메커니즘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심플해요. 왜? 투자의 요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세에 영향을 주는 건 우리 월세도 저렴해요. 선진국보다. 왜? 중간에 전세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거주 공간에 일종의 계층화가 이제 공고히 된다. 최근에 이런 재테크, 내 집 마련, 주식 열풍이 부는 이유도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계층 사다리가 줄어드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마지막 사다리에 올라타기 위한 발버둥이 아닐까. 그러면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년에 결혼해요. 내년에 전세집을 구할까 하시는 분들은 내년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just do it. 그러면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내년에 결혼해요. 내년에 전세집을 구할까 하시는 분들은 내년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just do it. 내일보다는 오늘, 모레보다는 내일이 좋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빨리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내려가지 않고요. 오히려 내년 되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입주 물량도 없고요. 전세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하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매물도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자금력이 되고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집은 사라고 합니다. 왜? 실수요자니까. 무주택인데 집을 마련하는데, 자, 사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이미 먼저 급등을 했어요. 분당 예를 들어볼게요. 분당이 최근에 급등했거든요. 전국 상승률이 분당이 1위입니다. 마포, 성동, 서초, 강남, 송파보다 분당이 더 많이 올랐어요. 단기 급등을 했거든요. 아무리 재건축 호재가 있고 분당이 뭐 좋다고 하더라도 급등한 가격과 그 상급지 마포나 성동과 비교해서 이게 가격이 너무 올라갔다, 최근에 너무 급등했다고 생각하면 따라가지는 마시고요. 그럼 덜 올랐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 어차피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내 집 마련 덜 올랐는 지역들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이번이 동탄이 규제 지역에 지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야, 이거는 정부가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거 아닌가? 규제 지역은 정부가 좋은 지역, 규제가 안 된 곳은 정부가 버린 지역이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 주거 인프라가 좋은 지역들은 여전히 유망하다.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택 수가 많은 분들은 좀 줄이는 전략도 저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너무 분위기에 휩쓸리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은 좀 잠시 내려두고 그동안 잘 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불안하다는 건 너무 분위기에 휩쓸리기 때문에 냉정하게 자신만의 내 집 마련 전략을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좋잖아요. 계좌번호 주세요. 1억 올려주세요.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규제가 나오면서 한 3개월 정도는 숨고르기 들어가거든요. 그럼 내 집 마련할 때 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16억 아파트인데 14억 8천이면 내가 살게요. 이런 협상도 가능하니까 오히려 저는 실수요자, 자금이 되는 실수요자라면 지금은 오히려 내 집 마련하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심플해요. 왜? 투자의 요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요동을 치진 않거든요. 그러면 전세에 영향을 주는 건 금리하고 입주 물량 이 두 가지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뜨리고 싶다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일시적 공급 과잉이 생길 때 전세 가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기 신도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신도시들이 입주하잖아요. 동탄 신도시, 광교 신도시 입주할 때 전세 가격이 터무니없이 떨어집니다. 동탄 신도시가 2006년, 2007년 입주할 때 분양가가 3억, 뭐 2억, 뭐 이 정도 했었는데 전세 가격이 뭐 7천만 원, 8천만 원. 그러니까 전세 한 가율의 한 20%, 30%에 막 맞춰집니다. 왜? 물량이 쏟아지니까. 물론 2년 지나서 이제 다 회복을 합니다만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거나 이제 금리가 2022년처럼 많이 올라가면 부담이 돼서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지금부터 아마 내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입주 물량이 올해 한 반토막 정도 납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도.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안정되길 바라는 건 굉장히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정부가 선택한 방법이 규제할 거예요.
전세 대출을 규제할 거야. 이것도 이제 학습 효과에서 시작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아, 세입자들은 서민이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대출을 확대합니다.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야, 이게 부작용이구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걸 잘라야겠어. 그러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지 않고 오히려 매매 가격이 떨어질 거야.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게 되면 세입자들 힘들잖아요. 네. 힘들지? 네,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 좀만 참으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궁극적으로 좋은 거야. 참아. 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렇게 쉬운 메커니즘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집값을 밀어 올릴 수도 있으나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듯이 지금부터 대출 규제하게 되면 전세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걸 막을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는 자제시킬 수 있죠.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전세가 1억, 2억 올랐어요. 시세가 2억 올랐는데요. 저 1억 5천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저 대출이 안 나오네요. 정부가 DSR을 적용해가지고 제가 전세 대출이 3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3천만 원 올려드릴까요? 아, 그러면 됐고요. 그냥 월세로 30만 원, 50만 원 올려주세요. 그냥 반전세 갑시다. 월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요. 지금 정책을 보게 되면 이제 2+2 2020년부터 시작이 됐죠. 매물 회전이 안 됩니다. 2년마다 나와야 되는 매물이 4년, 6년 후에 나올까 말까 하는 상황이고 입주 물량도 부족하니까 신규 물량들도 안 나오고 정부 정책도 실거주 요건이 다 들어가거든요. 아파트 분양받으면 실거주 해야 돼. 이번 대책도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어버리니까 실거주 해야 돼. 실거주라는 얘기는 주인이 들어와서 사니까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 매물이 안 나오니까 임대차 시장은 굉장한 왜곡이 되죠. 우리가 전세 난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전세 난이고요.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것도 전세 난이에요. 저 월세 내기 싫은데요. 저 30만 원, 50만 원 내기 싫어요. 저 나갈 거예요. 나가서 부동산에 가보니까 매물이 없네. 어? 아, 이거 아니네. 아, 죄송해요. 그냥 30만 원만 올려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월세로 가야 되니까. 선택, 집 사? 집값은 이렇게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세입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임대차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다. 정책이 나올수록. 매매로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죠. 네. 근데 뭐 어떤 아이의 뭐 교육이라던가 뭐 이런 걸 위해서 이른바 이제 인기 지역, 네. 뭐 고가 주택들이 많은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매매가 아닌 사실 전세 형태로도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세가 그렇죠. 월세 형태로 많이 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다양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정상이죠. 자본주의 네. 사회에서요. 전세 매물이 이제 이른바 실종이 돼버리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나 아니면 우려. 지금 전세를 좀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전세 사기도 생기고 매매 가격도 밀어 올리고 전체적으로 아, 전세 제도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주거비용, 임차 주거비용이 저는 선진국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월세도 저렴해요. 선진국보다. 왜? 중간에 전세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집값이 10억이면 전세 가율을 50% 잡으면 전세가 5억? 그러면 우리는 이 전세에 연동해서 월세 가격이 책정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월세가 저렴해요.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월세 저렴합니다. 왜? 전세와 연동이 되니까. 전세가 얼마나 좋은 제도냐면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 일본에서 지금 전세 제도 연구하는 것도 있다잖아요. 왜 한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왜? 돈을 맡기고 나중에 찾는데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너무 좋잖아.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두 번 놀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죠. 아니 월세를 내면 되는데 왜 이 큰 돈을 매덕되는 돈을 집주인한테 왜 맡겨야 되지? 이게 빌려주는 구조잖아요. 처음 보는 집주인 어떻게 믿고 건저당이 설정이 되나? 안 된대. 뭐지?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자유롭고 원금도 회수되고. 그러니까 전세는 전세 사기만 당하지 않으면 전세금에 대한 보호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저렴한 가격에서 거주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걸 악마화시키고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지금 또 많이 줄었잖아요. 5년 만에
월세 비중이 40%에서 60%로 늘어났다.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전세가 60에서 40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빠르게 소멸이 되고 있고 이번 대책에서도 전세 소멸을 부추기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스럽다. 우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왜? 우리 보통 그렇게 내 집 마련하잖아요. 힘들게 전세집 마련하고 네. 그걸 시드머니 해가지고 돈 좀 보태서 또 내 집 마련하고 이렇게 단계별의 전략이 있는데 이 전세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밑에서 월세 내다가 껑충 뛰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모님 도움이거나 어떤 대기업 또는 전문직 이런 고정적인 부부의 수입이 있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집값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역설적으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나라가 수도에 월급 받아서 노력해서 집 사는 나라가 어딨어.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노력하면 집을 살 수가 있었구나. 일본이나 도쿄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노력해서 돈을 모아서 소득으로 집을 산다는 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시대거든요. 이게 자산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과도기에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게 되고 계층 사다리가 좁아지게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층 사다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좁아지고 사실상 없어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주 공간에 일종의 계층화가 이제 공고히 된다. 그럼요. 지금 또 그렇게 되고 있고 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편에서 보자면 굉장히 좀 씁쓸하죠. 최근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재테크 열풍? 내 집 마련, 주식 열풍이 부는 이유도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계층 사다리가 줄어드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마지막 사다리에 올라타기 위한 발버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이런 현상이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제 나는 못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 굳이 재테크를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과도기적인 그런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런 대책이 나올수록 똘똘한 한 채라는 게 더 공고히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정부의 정책이 만들었죠. 똘똘한 한 채가 언제부터 생기냐면 노무현 정부로 좀 올라갑시다. 2003년에서 2007년인데 노무현 정부가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갑니다. 사실 좀 억울하죠.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올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IMF 외환 위기 때 집값이 떨어지고 규제가 풀리고 주택 시장이 저평가되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갈 때 바통을 받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데 노무현 정부가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규제 지역을 지정합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합니다. 양도세 중과세.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라는 건 주택 수를 많이 가지게 되면 세금으로 빼앗기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국가한테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인데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주택 수를 많이 가지면 내가 뺏겨야 되네. 그럼 한 채를 가지면은 좋네. 똘똘한 한 채입니다. 그때 똘똘한 한 채가 버블 세 번이라고 하잖아요. 강남, 평촌, 용인, 분당 이런 지역에 중대형 그때는 큰 평수가 유행이었어요. 야 똘똘한 한 채는 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중대형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똑같은 규제를 합니다. 야 주택을 많이 가지면 투기야. 우리 중과세 할 거야. 라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똘똘한 한 채는 이제 소형 아파트든 핵심 지역에 이제 입지로 갑니다.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하나만 가지자. 그 현상이 지금 또 가죠. 왜 지금까지 오냐면 똘똘한 한 채를 야기시키는 다주택자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도 이걸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약간 유예? 그러니까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중과세가 부담스러운데 법을 개정을 못하니까 시행령으로 시행을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규제 지역에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2026년 5월 9일까지만 유예. 그 다음부터는 중과세가 부활할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정부도 그 얘기죠. 야 내년 5월 9일 넘어가면 세금 중과세 된다. 그 전에 팔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의 수요자들은 중과세가 부담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기본 세율 6에서 45%를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파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지금 또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최근에 집 사는 사람 보면 2주택이 3주택 되고 3주택이 4주택 되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무주택자가 한 개 사고 집 하나에 있는 사람이 팔고 상급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거지. 주택 수를 늘려서 얻을 이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전략 필요하지 않는데 정부는 여전히 아직도 다주택자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께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문제를 알고 있으면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으로 1억짜리 아파트 3채 가지는 것보다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금액에 따라서 저는 세금을 종부세라든지 모든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 주택 수가 많다고 해서 어떤 중과세를 한다는 건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에 민족공원 있잖아요. 거기다 아파트 지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또 그렇잖아요. 한강을 복개해 버릴까요? 그 위에 아파트 지어? 이것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제일 마음에 드는 땅이 저는 여의도에 그 국회 부지가 10만 평이거든요. 거기 이전하고 개발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밖에는 답이 없는데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앞서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서울에. 그때는 왜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왔을까라고 한다면 MB 박근혜 정부 시절에 풀어줬던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켰던 정책들의 열매가 10년이 지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입주 물량이 나온 거고요. 공공분양 주택이 왜 부족하냐면 또 박근혜 정부 때 집값이 떨어지니까 우리 신도시 개발 안 할래라고 해서 공급을 중단했던 부작용이 지금 나온 거고. 그러니까 10년 전의 정책이 지금 영향을 주는 거니까 지금 공급에 노력을 하는 건 5년, 10년 후를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10년 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정책의 양면성은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